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3년 전 기막혔던 제 이혼설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에게 이혼은 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지만 동시에 아픈 상처를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해요. 결혼할 때는 100년해로 할 거라고 맹세하며 다짐까지 했지만 그것도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원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머지 한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중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혼을 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될 줄 몰랐기에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와 전 남편은 사내 비밀 커플이었어요. 그 스릴 때문에 더 즐거웠고 또 그 스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지도 몰라요. 결혼 당시에 남편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쥐뿔도 없다고 하죠. 정말 아무것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댁도 우리에게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기에 오롯이 저와 남편이 모두 해결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모은 돈에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희를 부르더니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우리끼리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딸 시집 가는데 마음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어요. 대신 이자는 받지 않을 테니 편하게 너희들 돈 모으라고요. 그때 정말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결국 남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는 자가로 집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삐그덕삐그덕 이상한 길로 빠져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제 남편에게는 딱 맞아서 연애할 때는 좋았던 모습들이 결혼 후에는 나쁘게 변해버렸거든요. 남편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해서 친구들과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했어요. 가끔 저도 남편과 함께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도 만나고 구경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고 해야 하나? 집에 들어오는 걸 무척 싫어하는 사람처럼요. 거기에 슬슬 지치는 건 저였어요.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는 회식과 술판, 친구들과의 만남 등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점점 독수 공방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 3년, 4년이 넘어가면서 불임에 대한 걱정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혼 4년 동안 자연 임신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저는 손주를 원하는 시모의 눈치를 심하게 봐야 했어요. 그 탓인지 애는 더 생기지 않고 결국 심각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생각하게 됐죠. 시모의 상황에 난임센터를 방문한 저는 일단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산부인과에서 정해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따라 남편이 또 늦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저번 달에도 그렇게 일찍 오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날짜를 넘겨버리는 탓에 이번에는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일찍 오지 않더라고요. 애가 타는 제 속을 모르는지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야?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아이고 사모님, 저 택시 기사인데요. 나오셔서 손님 좀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요. 택시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셔요. 날씨가 추워서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데리러 내려갈게요. 전화를 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택시 기사였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택시를 보니 어찌나 민망하고 화가 나던지 저는 연신 기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술에 쩔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만큼 열이 받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내내 남편의 옷에서 나는 제 것이 아닌 여자의 향수 냄새와 분 냄새에 겨우 화를 삭히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밝은 데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눈을 감으며 충격을 감당해야 했어요. 옷깃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립스틱에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 딱 봐도 여자를 끼고 놀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데리고 들어올 때 남편 와이셔츠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연락처 하나와 여자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는 하트 표시까지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락처를 일단 다른 곳에 베껴 적어두고 남편 코트를 벗겼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열이 오르는 것을 느껴야 했어요. 양말이 거꾸로 신겨져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양말을 다시 신었을 리 없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다시 신었다 하더라도 제정신이라면 거꾸로 신었을 리 없었겠죠. 차라리 양말이 없었다면 제가 덜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애를 가지고 싶어 오매불망 남편만 기다려야 하는 제 사정이 이렇게 비참하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려 저는 그날 분노의 눈물과 우라를 삼키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나 물 좀 가져다 줘. 술이 안 깨네. 어제 숙취 해소제도 먹었는데 늙었나 봐. 뭘 잘했다고 눈 뜨자마자 마누라 부르며 물을 찾는지. 저는 열이 받아서 냉수를 컵 가득 받아서 비몽사몽한 남편 얼굴에다가 확 부었어요. 아, 차가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갑자기 물을 뿌리면 어떡해? 뿌릴만 하니까 뿌렸지. 지금 당장 냉수 마셔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내가 뿌려준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하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 아, 어제 늦어서 그런 거야?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 와서 한 잔 좀 했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아침에 물벼락 맞아야 할 일은 아니잖아.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았는데 당신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건 좀 덜 중요한 이유야.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봐. 어제 술 마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네가 술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탱자탱자 노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 꼴은 뭐야?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에 양말은 거꾸로 신었더라? 나 몰래 바람 피우니? 아니지. 나한테 나 바람 피웁니다 하고 시위한 거니? 이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친구랑 놀면서 도우미 좀 불렀어. 걔네들 뭐 치근덕대는 거 다 알잖아. 양말은 술에 취해서 내가 벗었다가 다시 신었던 거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하기엔 약하잖아. 다들 부르자고 난리인데 내가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바른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 결혼했으면서 미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여자나 만나고 말이지. 그리고 왜 매번 도움이나 부르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그렇게 여자가 좋아? 막 애교 떨고 치근덕거리니까 좋아? 당신 친구들은 그래도 돼. 결혼도 안 한 싱글이니까. 근데 당신은 결혼까지 했으면서 집에 있는 내 생각은 안 해? 이젠 내 교우 관계까지 관리하려는 거야? 제발 좀 그만해. 어떤 친구와 어울리든 그건 내 자유라고. 그래, 솔직히 나도 어제 일찍 오려고 했어. 그런데 별로 그런 마음도 안 들고 친구가 연락 왔으니까 잠깐 갔다 온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나도 좀 억울한데? 솔직히 애 가지자고 날짜 정해서 관계하고 그러는 거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 뭐 내가 종마야? 내가 씨나 뽑아내는 기계냐고.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지. 이걸 강제적으로 막 날짜 시간 정해서 하고 그러는 건 너무 인위적이고 감정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 나쁘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 그게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한테 할 말이니? 내가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날짜 시간 정해서 하자고 한 건 줄 알아?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잖아. 내가 왜 애를 가지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당신과 내 아이니까 가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애 갖는 게 내 생각 때문만은 아니지. 어머님은 요즘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애는 생길 것 같냐? 이번에는 생길 거다. 태몽을 껐는데 소식 없냐? 매번 그런 말만 하신다고.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하시니까 당신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지? 진짜 이런 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약속 거절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기분 나쁘다면 어쩔 수 없지. 사랑도 없는데 왜 살아? 여기서 끝내 그냥. 나는 당신하고 헤어져도 어차피 아쉬운 거 하나 없어. 내 말이 끝나자 남편의 당당하고 짜증나던 얼굴이 조심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내 연애였지만 제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일은 전혀 없잖아요. 잘못을 이 사람이 했으니까요. 부서도 달라서 자주 마주칠 일도 없거든요. 게다가 이 집은 어차피 아버지와 제 돈으로 산 집이니 지금 당장 이혼하더라도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돼서 집 소유권 주장은커녕 위자료만 더 내야 하거든요. 그걸 이해한 건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당신 와이셔츠에 쪽지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 예쁜 여자 이름 하나랑 연락처, 그리고 하트 모양까지 있지. 도움이라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만나면 외도가 아닐 리가 없잖아. 아니면 내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볼까? 유부남 꼬셔서 뭐 하려고 했냐고. 혹시 또 모르잖아. 당신이 결혼 안 했다며 총각 흉내 냈다고 이야기해줄지도 모르지. 당신이 오늘 같이 놀았던 친구들 다 솔로잖아. 여보, 미안해. 진짜 뭐든 다 내가 미안해. 솔직히 좀 갑갑해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여자도 어제 처음 만났어. 여러 번 만났으면 연락처를 줬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건 확실해. 술집에서 나와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온 거야. 그런 모텔 같은 곳 들릴 시간도 없었다고. 앞으로 절대 이럴 일 없을 테니까 이번만 자기가 이해하고 넘어가줘. 응? 진짜 술 취해서 벌어진 해프닝 같은 일일 뿐이라고. 남편의 구구절절한 변명과 핑계에도 제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인지 더 심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변명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애 가지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이 상태로 애 가져봐야 상처는 애만 받아. 집에 매번 늦게 들어오고 친구랑만 노는 아빠, 육아로 고생하면서 신경질만 느는 엄마. 어느 쪽이건 애한테 좋지 못한 건 맞고 당신 말대로 당신 종마 취급 당하는 건 싫다니 그것도 내가 이해해 줄게. 그치만 나도 지금 당장은 당신이랑 즐겁게 살 맞대고 싶은 기분 아니거든? 다른 여자랑 치근덕거린 당신하고 옆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쾌해.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회식도 친구와의 모임도 모두 자제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애쓰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니 계속 화내고 있는 것도 좀 미안해지기도 했고 솔직히 조금 치사한 방법이긴 했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은 좀 편해졌었죠. 그렇게 성실해진 남편은 매일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 며칠 전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다. 미국에 있는 네 오빠 어제 한국 들어왔는데 연락됐니? 어? 오빠 한국 들어왔어? 아, 나한테 연락 먼저 하라니깐. 나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 남편한테 소개시켜준데도 극구 싫다고 해서 우리 그이는 아직도 나한테 오빠 있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숨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성이 다르니까 소개하면 우리 집 재혼 가정인 거 금방 알 테고. 제가 남편에게 숨기는 것 딱 한 가지는 저희 집이 재혼 가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싫어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게 아직까지 이야기 못해서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오빠는 어머니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의 자식이거든요. 서로 아버지는 다르지만 여느 가족들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해. 아직까지는 재혼 가정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집이 더 많아. 그리고 어차피 네 오빠는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하던데 한국에는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단다. 그 전에 얼굴 보고 회포라도 풀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동복 오빠인데 할 이야기도 많을 거 아니야. 고마워 아빠. 오빠랑 나 자주 만나게 해줘서 엄마도 엄청 고마워하거든. 일단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오빠 시간 되면 가족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내일 시간 비어나요?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빠와의 만남에 들뜨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오빠라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았거든요. 오빠가 저를 너무 많이 기특해해서 저도 오빠에게 기댄 적이 많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남편에게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 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오빠를 만나러 갔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너도 잘 지내지? 나야 뭐 그렇지. 참,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오빠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관공서 업무가 많거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 몇 년 나가 있었던 탓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한 2, 3일 정도 낮에만 좀 도와줘. 그렇게 해주면 이 오빠가 용돈 두둑히 챙겨줄게. 아싸, 용돈이라니. 얼마 만에 받아보는 거야? 역시 내 생각 해주는 건 오빠뿐이야. 오빠의 말이 저는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데다가 저한테 용돈을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내를 부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도 오빠는 저한테 별것도 아닌 부탁을 하고는 꼭 마지막에 알바로 번 용돈을 쥐어주곤 했거든요. 알았어. 연차 쓰고 오빠를 위해 안내역 해줄게. 그래, 그럼 오늘은 식사부터 할까? 그러고 보니 어디 호텔에 괜찮은 레스토랑 생겼던데 거기서 식사나 할까? 거기는 가격이 좀 싼데도 맛집 많아. 내가 우리 동생한테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자, 가자. 저는 오빠와 식사를 맛있게 하며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식사 마지막에는 저와 남편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매부에게까지 선물을 해주는 오빠의 마음 씀씀이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이틀을 연차를 쓰고 오빠의 안내역을 해줬어요. 말만 안내역이고 오히려 가족 여행에 더 가까웠죠.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오랜만에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니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를 미국으로 보내고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이 점점 옛날처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워낙 노는 걸 좋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간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점점 저한테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어서 벼르고 있었지만 꼬리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꼬리가 너무 의외의 곳에서 잡혀버렸죠. 하루는 배달이 왔어야 할 새벽 우유가 아침에 보니 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업체에서는 새벽에 배달을 했다고 하고요. 평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남편이 가져갔을 리 없다고 생각한 저는 분실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내내 그 생각을 하다가 아파트 CCTV,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불이 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우유가 없어졌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저는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러다가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침 시간 제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와 무척 진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의 헤어를 정리해주고 사람이 타니 뒤로 물러나 모르는 사람처럼 있다가
몰래 손을 잡는 모습까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우유도둑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두 연놈의 행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전날도 그 전날도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게 됐죠. 여자의 얼굴이 너무 눈에 익어서 금방 눈치챘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는 앞집 여자였어요. 아침 시간에 설마 출근할 때 외도를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간녀가 앞집이니 그 출근 시간을 더 활용한 거였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결국 CCTV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집으로 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역시나 늦더라고요. 저는 밤이 늦어질수록 거실이 아닌 현관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계단식 아파트라 앞집이 보이거든요. 둘이 밖에서 만나다가 들어오려면 같이 와야 하니까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제 눈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역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까지 걸어오더라고요. 참 대담하기도 하지. 같은 층에 두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저렇게 애정 행각을 하다니. 남편은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더군요. 우와씨,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랐는지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들킬까봐 놀란 건지도 모르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늦네? 설마 또 바람 피는 거야? 제 말에 깜짝 놀랄 줄 알았던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냥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 여유 있는 몸짓에 차분하게 말로 하려던 제 인내심이 뚝 끊겼어요. 그 태도는 뭐야? 내가 묻잖아. 당신 바람 피냐고. 아, 너 의처증이야? 매번 이런 식으로 나 힘들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 친구 만나고 회식하는 거 좀 줄여줬잖아. 그럼 이쯤에서 만족을 좀 해. 어떻게 모든 걸 너한테 맞추면서 살아?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야말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당당하네. 당신은 바람 핀 적이 없고 바람은 내가 폈다는 게 당신 주장인 거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는 있는 거지? 어디 이야기해봐. 들어는 줄게.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정말로 궁금했어요.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자신 있어 보이는가 싶었죠. 제 말에 남편은 자켓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서 탁자에 던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어이없음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건 뭐야? 너 나 뒷조사한 거야? 네가? 놀랐지? 그럴 줄 알았어. 바람 피우다가 딱 걸리니까 어때? 나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취급받으니까 기분 더럽지? 나도 그랬어. 별거 아닌 일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말이지. 마누라 바람 피는 거 보니 내가 왜 그렇게 했었나 싶기도 하고 자괴감이 드네. 솔직히 말하면 나를 종마 취급하는 데다 의처증까지 가진 당신이 바람까지 피워준 덕분에 당신은 유책 배우자가 확실해졌어. 반면에 나는 그때 한 번 이후로 별 문제 없이 깨끗한 상태잖아. 외도도 하지 않고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알지? 나한테 외도했다고 뭐라 하던 당신이 바람 피는 걸 보니 이제 당신한테 질렸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던진 이혼 이야기에 저는 터져나오는 실수를 참으며 냉정하게 말했죠. 이게 당신 생각이야? 이 사진 한 장으로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너한테는 잃는 거보단 얻는 게 많겠네? 당연하지. 너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위자료 주는 대신에 이 집 넘겨주면 원만히 합의 이혼해줄게. 그럼 여기저기 소문날 일도 없고 깨끗하잖아. 그치? 너 지금 머리 제대로 굴렸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너무 웃겨.
이 사진 한 장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런 신박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네가 이렇게 원하는데 해줘야지 않겠어? 나한테도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제가 뜬금없이 웃자 남편놈은 그제야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혼하자는데 웃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지만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거죠. 당신이 이혼 얘기 먼저 꺼냈으니까 나중에 두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절대로 이번 이혼 번복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우와, 상간남이 그렇게 잘해줘? 이혼하자니까 두말 없이 수긍하는 거 봐라. 나보다 당신한테 더 좋은 조건인 거 아니야? 근데 상간남이 당신이랑 결혼해 준대. 그쪽은 그냥 장난이었던 거 아니야? 한때 부부였던 인연으로 내가 말해주는데 와이프랑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고 하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들 없어. 너도 곧 버림받게 될걸? 상간남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이 집에서 나갈 궁리나 해. 필요하면 용달 정도는 불러줄게. 당신 짐 싹 다 챙겨서 나가주면 좋겠어. 이 집은 어차피 내 거야. 이 집 살 때 네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 내가 모은 돈이랑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으로 산 거지. 이 집 갖고 싶니? 그러면 일단 아버지한테 빌린 돈부터 갚고 와. 그리고 이 집 살 때 내가 낸 돈 나한테 돌려주면 이 집 줄게. 됐지? 계산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건데. 결국 소송으로 가자 이거야? 나는 이미 증거가 다 있다고.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 사진이 이거 한 장뿐인 줄 알아? 수십 장이나 더 있거든? 아, 그거 100장 1000장 가져와도 그걸로는 내 외도 증명 못해. 왜냐면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상간남이 될 수 없거든. 이 사람이 누군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정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저는 예전에 친정어머니의 부탁으로 발급받아 놨던 어머니 이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당신은 내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그래서 내 위로 나랑 피가 이어진 오빠가 하나 있어. 그 오빠는 성이 달라. 엄마의 전 남편 아들이거든.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내 뒷조사한 사람이 이름 말해줬지? 그럼 답 나왔잖아. 당신이 찍어온 사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오빠야. 누가 일한 건지 일을 제대로 못했네. 친정 부모님이랑 다 같이 밥도 먹고 놀러 가고 그랬는데. 나랑 오빠 사진만 딱 찍어온 걸 보면 오히려 당신 엿먹이려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제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느긋한 인상이 점점 심각하게 바뀌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알아보려면 좀 더 끝까지 팠어야지 이 나쁜 놈아.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이 집 뺏어갈 작정이었어? 근데 이를 어째?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 당신이 이 집 가져가려고 계획한 거면 빨리 머리 굴려야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이 집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걸? 오히려 위자료로 몇 천쯤 준비해야 할 텐데 괜찮겠어? 남편은 소파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그런 내 생각은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열심히 저에게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주 잠깐 미쳤었나 봐. 진짜 미안해.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봐. 진정하고. 당신, 너라고 하던 남편놈은 불리한 상황이 되니 저를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증스러운 놈.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나 지금 지극히 냉정한 상태야. 이보다 더 차분할 수가 없어. 그래, 오늘 이 집에서 나가면 이혼 서류는 시댁으로 보내줄까? 아니지, 앞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어? 앞집 여자랑 필요 이상으로 친하잖아. 제 물음에 남편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하긴 저도 우유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죠. 역시 앞집 여자 이야기를 꺼냈더니 미안하니 뭐니 변명하려던 남편 입이 꾹 닫혔어요. 그리고는 눈동자만 떼굴떼굴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궁리하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게 저는 남편 놈 앞에 CCTV를 촬영한 영상을 떡하니 보여줬어요. 그걸 보더니 눈을 딱 감더라고요. 이걸 변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나도 몰랐을 거야. 설마 아침에 저렇게 대담하게 바람을 필 줄이야?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을 뻔했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우유를 딱 가져가는 바람에 도둑 잡으려다 당신 외도 장면 잡은 거야. 누가 가져간 건지 보면 절이라도 해주고 싶네. 동영상 진짜 잘 찍혔지? 손 잡는 거 보니까 아주 죽고 못 살아, 그지? 이걸 보고도 당신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관리 사무실의 CCTV는 보관 기간이 며칠이려나 모르겠네. 그거 확인하면 언제부터 바람핀 건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저 여자가 나 꼬시는 바람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야. 진짜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깊은 사이도 전혀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아주 잠깐 바람 쐬는 기분으로 만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런 말을 왜 꺼냈는지, 어? 나 여기 나가면 갈 곳도 없어. 제발. 남편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는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아까 전에 그 기세등등한 당당함은 어딜 간 건지. 완전히 180도 바뀐 그 모습에 저는 그놈의 손을 뿌리쳤어요. 다 필요 없어. 분명히 이혼 번복 없다고 말했어. 지가 바람 펴놓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집을 가져가려고 하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 파렴치한 놈. 네 눈에는 내가 돈이니? 애 안 가지려고 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다 끝났어. 그러니까 당신 짐 다 싸서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앞집에 당신 짐 다 갖다 줘 버릴 거야. 여보, 제발 앞집에는 알리지 마. 부탁이야.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면 되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얼마나 사랑하면 들키지도 못하게 그래? 근데 앞집에 알리고 말고는 내 마음이거든? 여기서 더 내 기분 더럽게 만들면 지금 당장 초인종 누를 거야. 결국 남편은 이후 찍소리도 못하고 필요한 짐만 챙겨서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그 모습이 더 짜증났어요. 앞집에 알리지 말라니. 그 정도로 아끼나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지불할 때 자기한테 내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였더라고요. 어디까지 찌질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날 우유를 가져간 건 어이없게도 남편이었더라고요.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남자가 왜 가져갔나 싶었더니 그걸 상간녀에게 줬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가져갔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생각이었다는데 이 멍청한 놈이 그걸 나중에 깜빡하는 바람에 저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앞집 여자와는 반년 정도 사귄 상태로 생각보다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더라고요. 저는 앞집 여자에게도 화가 났어요. 매번 오며 가며 살갑게 인사하곤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제 남편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저를 불쌍하고 눈치 없는 여자로 봤을 걸 생각하니 분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집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물론 진행했고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 걸고 얼마 뒤 누가 우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화면에는 앞집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 그 여자가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에 꿇어 앉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잠깐, 아주 잠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염치 없는 부탁이란 건 잘 알지만 어떻게 좀 선처를...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제가 위자료는 드릴게요. 꼭 드릴 테니까 남편과 아이만이라도 알 수 없게 해주시면, 잘못하면 아이도 남편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위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모두 잃게 생겼구나. 그런데 저도 당신 덕분에 가정과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걸로 퉁치죠. 솔직히 바람 필 때 소문날 거 생각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부남 잘 만나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왜 후회를 해요?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즐긴 대가를 받으면 되죠. 제 말에 무릎 꿇고 있던 상간녀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의 남자 만날 거면 소문날 거 당연히 각오한 거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나가보세요.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 행세를 하고 계시는 것도 이상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한 당신 탓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남편 잘 붙들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결혼은 왜 했대? 우리 사이 진짜 별거 아니었고 당신이 못해준 거 내가 해준 것뿐이야. 내가 당신 대신해서 당신 남편 위로해줬으면 당신도 소송 정도는 취하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궤변을 늘어놓는 여자를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재차 물었어요. 상간녀 소송 취하해주면 내가 얻는 건 뭐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갑자기 다짜고짜 소송 취하라 그러면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해줄 줄 알았어요.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당신 남편 돌려줄게요. 그럼 됐죠?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미안한데요. 남이 쓰다 버린 건 저도 필요 없거든요. 왜 굳이 그 쓰레기를 저한테 주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줄 게 그것뿐이라면 저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전 진짜로 당신 남편이랑 깊은 사이 아니라고요. 진지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고 나한테는 남편이 메인이고 그쪽 남편은 사이드 메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근데 어쩌죠? 이야기할수록 점점 소송 취하하기 싫어지네요. 남편분이랑 아이들에게 뭐라고 변명할지 잘 생각해 두세요. 그럼 이만 나가주세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상간녀와의 만남을 끝으로 이혼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 놈은 제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고 우리 집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뒤 앞집에서는 큰 소리가 자주 나더라고요. 고함 소리와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집은 이사를 갔어요. 저는 딱히 이야기한 바가 없는데 아파트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이사 가는 날 상간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상간녀의 남편은 저와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지나갔어요. 솔직히 상간녀의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소송을 취하했더라면 저 가족은 거짓이더라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외도라는 건 남겨진 사람에게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저였기에 그 상간녀의 남편 행동도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저는 전 남편과의 이혼을 알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런 눈빛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의 바뀐 주소지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와의 냉랭한 분위기도 한몫했겠지만 제 주소가 그대로인데 남편만 바뀐 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조심스레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같은 부서지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 솔직히 일보다는 소문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시라 조용한 저와는 크게 접점이 없었던 탓에 약간 의아했죠. 그런데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저기, 정말 이혼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제는 별로 말하기 힘든 일도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저쪽 부서 난리 났거든요. 왜요? 요즘에 이혼이 뭐 그리 대단한 이슈라고.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혼 확실하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뒤로 그 부서에 그 사람 애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글쎄 3명이나 된대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동시에 3명을 만나죠? 3명이 아니라 최소 5명이겠죠. 저와 상간녀까지 포함하면 말이죠. 아, 이혼 전에 오피스 와이프들의 존재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위자료를 몇 명한테 더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이야기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와 결혼까지 가지 않았다면 저도 그 수많은 오피스 와이프들 중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외도를 숨기기 위함이었다니. 결혼 후에도 그 많은 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집에 올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숨겨진 여자들이 자기가 애인이라고 두 손 들고 나선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사는 그 집이 그 남자 소유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로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애인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 난리가 난 거였어요. 전 남편은 알고 보니 제가 품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애정이 얼마나 많으면 그 많은 여자를 동시에 만날 수 있었는지 제가 이혼한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냥 수많은 여자의 하나로 끝났으면 그렇게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같은 직장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럴 텐데. 제가요? 저는 별로. 신경 많이 쓰이는 사람이 먼저 나가겠죠.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저랑은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고요. 그분도 이제는 싱글이니 어떤 여자든 만날 권리가 있죠. 우와,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본받아야겠어요. 직원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쿨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거에 불과했어요. 나랑은 연이 없는 사람이고 뭘 하든 나하고 연관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것도 다행이긴 했고요. 결국 의자왕으로 등극한 전 남편의 어마어마한 여성 편력으로 그 부서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지고 전 남편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버린 채 이후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스스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고 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결혼한 시기에 바람을 핀 것 정도면 회사에서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여직원들이 4~5명이나 한 남자와 연관되면 회사 차원의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게 나가고 어디로 취직했는지 뭐라고 지내는지는 들은 적 없어요. 다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니 어지간히 경제적으로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했을 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까? 내가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치장했다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할수록 점점 우울해져 가기만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꾸며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 남자에게 저는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돈이었던 것에 불과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집 하나 때문에 저와 결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나와 결혼했을까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혼자가 된 뒤로는 혼자가 편해서 비용까지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놈 때문에 인생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아깝다며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아버지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믿음이 가기는 했는데 제가 워낙 크게 남자에게 대었던지라 쉽게 마음을 내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저와 연락해주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모습에 연애 2년을 끝으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니 더 가정적이고 저를 사랑해줘서 지금은 사랑받는 세댁으로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만난 지 2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귀여운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 제가 지금 잘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저처럼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것 말고 나 자신부터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글로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4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절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 거라고는 감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고 친정에서 살며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아니었으면 아마 진작에 저는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예쁜 우리 딸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즐기며 잘 살아나가고 있네요. 저는 자존심이 정말 강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완벽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누구보다 결혼을 잘해야 했고 완벽한 아내와 엄마가 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하고 나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친구들은 제가 이혼한 사실을 몰라요. 사실 이곳에 처음으로 이혼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랍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가 듣기 좋게 들릴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여기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요. 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부도 꽤 잘했고 좋은 대학 건축공학과를 나와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 입사한 회사였음에도 어린 친구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인정받으며 입사 동기보다 더 빠른 진급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승승장구의 인생을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이정희 씨 핸드폰 맞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정희 맞는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좋아했던 남자 동창 김동근이었어요. 동근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초등학교 시절 서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만나 손을 꼭 잡고 등교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다들 놀렸지만 그래도 꿋꿋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이 등하교했어요. 학교가 마치면 서로의 집에 놀러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같이 놀고 책도 읽고 간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전교생이 다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었지만 졸업 후 다른 중학교로 가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이랬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퇴근 후 바로 동근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근이도 마침 우리 회사 근처에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는 시부모님이 된 동근이네 부모님도 저를 원래 알고 계셔서인지 매우 잘해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코 질질 흘리며 손잡고 다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것을 보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의 시작을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바로 저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후에도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했기에 회사에서도 여전히 인정받으며 일을 했고 집에서도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완벽하게 집안을 꾸려나갔어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리고 생신 때는 제가 직접 장을 보고 생신상을 차리기도 했죠.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 8시면 집에서 나와 회사로 출근을 하고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집안일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남편도 저를 틈틈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남편 회사는 항상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근하고 오면 매일 밤 10시나 11시였고 주말에도 걸핏하면 출근이라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둘이 합치면 돈도 적지 않게 벌고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정말 완벽에 가까운 생활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뱃속의 아기도 저의 행복함을 아는지 주스에 맞게 건강히 잘 크고 있었고 임신 9개월 차에 들어서며 1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육아휴직 첫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꾸미지 못했던 아기의 방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진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팠고 주기도 제법 일정했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택시를 불러 병원을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출산이 시작되었으니 얼른 보호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남편은 저의 연락에 바로 오고 시어머니도 바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셨다고 빨라야 오늘 밤늦게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천천히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면서 양수가 터졌어요. 그런데 아기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진통의 주기는 점점 짧고 심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낀 뭐라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진통에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요. 양수도 터진 데다가 오랜 진통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힘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면 산모와 아기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뭐, 수술한다고요? 안 돼요. 조금 더 자연분만으로 해봐요. 양수도 터졌다면서요. 조금만 더 시도해주세요, 선생님. 어머님, 지금 이대로 가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해요. 아유, 선생님, 수술하면 아기가 멍청해지고 허약하대요. 안 그래도 우리 집 첫 손주가 딸이라서 심란한데 그 딸마저 멍청하고 허약하면 어째요? 의사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사람이 50%가 넘는데 그럼 세상의 절반은 다 멍청하고 허약하답니까?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산모 수술해야 한다고요. 나 젊을 때는 밤새 진통해도 수술 없이 애들 잘만 낳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죠. 지금 이런 말할 시간 없고요. 저는 환자분이 무사히 출산을 하게끔 도와야 하는 의사이기에 수술할 겁니다. 그리 아세요. 결국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출산을 마치고 입원실에 누워있고 제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예, 너는 진통도 좀 참고 힘도 잘 주고 하지. 왜 수술을 해서 아기 미래를 망쳐놓니? 수술하면 아기가 멍청해진다는데 안 그래도 딸이라서 속상한데 멍청하게까지 만들어야겠니? 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진통이란 진통은 다 겪고 수술까지 한 사람에게 몸은 괜찮냐고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왜 수술했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몸은 너무 아프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팅팅 부은 얼굴로 눈과 코가 시뻘개져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사돈 왔어요? 아니, 얘가 좀만 더 힘주면 자연분만으로 나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수술을 했지 뭐예요. 사돈도 아시죠? 수술해서 아기 낳으면 허약하고 멍청해지잖아요. 이제 엄마면 좀 아픈 것도 참고 해야지. 그걸 못 참아서. 뭐라고요? 그럼 지금 자연분만 못했다고 이제 막 마취해서 깨어난 아이에게 잡돌이 하셨어요? 잡돌이는 아니고 그냥 아쉬워서 그런 거죠. 아쉬워서. 아쉽긴 뭐가 아쉬워요. 수술해서 아기가 잘못됐어요? 어디 아프대요? 김서방, 아기 뭐 잘못됐어? 아기는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다만 저희 엄마는 앞으로 아기가 잔병치레가 심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이야기세요. 저희 엄마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해요. 내가 무슨 말을 세게 했니? 너 지금 장모 왔다고 편드는 거냐? 남편은 시어머니와 엄마에게 여기 병원이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렸어요. 아빠도 주차하고 왔는데 엄마가 사돈과 싸우고 있으니 일단 엄마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렇게 제 딸 고은이의 탄생 첫날은 아주 시끌벅적하게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아기가 수술로 태어나서 허약하고 멍청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고은이는 조리원에서 아주 잘 지내다가 건강히 퇴소했어요. 고은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첫 손준이 많이 보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보가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산후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보니까 다들 조리원 후에는 산후조리 해주시는 이모님 도움받아서 산후조리 하더라고. 인제 와서 이모님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산후조리 좀 부탁했어. 사실 조리원에서 집에 오면서 목도 못 가누고 쥐면 아스러질 것 같은 이 신생아를 어떻게 씻겨야 할지 막막하기는 했어요. 아주 조금은 시어머니가 일하고 계시지 않으니 집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했고요. 근데 막상 정말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수유를 해야 하니 거실에서 자고 남편은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큰 방에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주무셨어요. 고은이가 새벽에 배고프다고 울길래 모유를 먹이려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에 와서는 잘 먹었는데 밤이 되니 먹이도 않고 잘 물지도 못했어요. 고은이는 짜증이 났는지 더 크게 울고 그 울음소리에 어머니가 작은 방에서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고은이가 우유를 먹지 못하네요. 배고파서 우는 것 같은데 일단 조리원에서 받은 비상용 분유라도 먹여야겠어요. 저 잠깐 분유 좀 타고 있을게요. 고은이 좀 안아주세요. 뭐? 아기 분유를 먹인다고? 사람이 사람 젖을 먹어야지 소 젖을 어떻게 먹이니? 그래도 아기가 뭐 다른 거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이렇게 우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한테 소젖 먹이면 애 성격 다 버린다. 안 그래도 수술해서 애는 멍청하고 허약할 텐데 너는 애한테 소젖 먹여서 성격도 드세네로 키우고 싶어?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내일 출근해야 해서 푹 자야 하는데 딸이라는 애가 아빠한테 도움이 안 된다며 우는 고은이를 빼앗듯이 안으셨어요. 그리고 고은이를 달래보려고 하셨지만 고은이는 역시 울기만 했죠. 기저귀를 갈아도 소용없었어요. 우리 동근이는 신생아 때도 모유도 잘 받아먹고 기저귀만 갈아줘도 한 번도 이렇게 안 울고 키웠는데 얘는 계집애가 왜 이렇게 유별나니? 네 성격 그대로 빼다 박았네 박았어. 어머니가 고은이를 안고 돌보며 왜 이렇게 우냐고 온갖 짜증을 다 부리시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은이를 보겠다며 안고 모유를 다시 주려고 시도했어요. 역시나 고은이는 울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어요.
수술해서 나온 아이라 멍청해서 제 엄마 젖도 물지 못하나 보다. 그니까 엄마가 됐으면 좀 힘도 잘 주고 진통도 참을 것이지. 그깟 진통 하나 못 참아서 의사가 수술하란다고 옳다쿠나 하고 수술했니? 시어머니는 고은이가 울 때마다 애가 저를 닮았다고 하시고 수술해서 나와서 성격이 이 모양인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났지만 당장 고은이가 죽을 듯이 울어대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일일이 대응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은이는 울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고은이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난 이른 아침에도 모유를 여전히 먹지 못했어요. 고은이는 집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밤새도록 모유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젖병에 분유를 타서 오셨어요. 젖병에 분유를 타서 주자 고은이는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소젖 다 주니까 잘 먹네. 사람이 사람 젖을 먹어야지 소젖을 저리 먹으면 어째? 안 그래도 성격이 고약할 것 같은데 한 손가락 했어. 안 그래도 수술해서 몸이 비실비실할 텐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어머니는 고은이가 분유 먹는 모습을 보며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화가 났지만 전날 밤부터 지금까지 고은이의 울음소리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뭐라고 대꾸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고은이가 분유를 다 먹고 잠이 들고 저도 아침을 좀 먹으려는데 어머니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고은이도 이제 잠잠해졌으니 같이 아침 먹자고 상을 차려주셨어요. 밥상에 수저와 밥을 놓으셔서 도와드리려고 하니 저보고 너는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앉아있으면서 시어머니의 밥상을 받을 며느리가 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생각했어요. 사실 고은이 낳기 전을 돌아보면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만들어주시고 시댁에서도 설거지 한 번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지금은 산후조리해 주시느라 어머니도 피곤하셔서 말이 다소 거칠게 나오는 것뿐이지 제가 싫거나 한 건 아닐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히 밥을 먹으려는데 제 미역국 그릇에는 미역에 국만 없이 맑은 국물만 있고 어머니 본인의 국그릇에는 미역에 소고기까지 잔뜩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미역국 끓여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미역 좀 주세요. 미역을 많이 먹어야지 붓기도 빨리 빠지고 회복이 잘 된대요. 저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머니가 본인의 국그릇을 제 국그릇과 바꿔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미역이 하나도 없다며 점심때 준다는 말씀만 하시고는 혼자 미역과 소고기를 다 드셨어요.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밥 먹기 싫었지만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먹었네요. 아침 이후 점심, 저녁 식사에 모두 제 국그릇엔 소고기는커녕 미역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은이가 울 때마다 어머니는 내가 수술로 아기를 낳아서 애가 이 모양이라고 하시며 한 번은 안아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작은 방 문을 걸어 잠그시고 낮잠을 주무시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셨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우는 고은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네요. 고은이가 울다가 잠이 들고 어머니도 낮잠을 주무실 때 물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 반찬이 가득하더라고요. 솔직히 모유 수유를 생각보다 일찍 끝내서 저도 먹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모유 수유 중이었다면 이 집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미역과 소고기 하나 없는 미역국뿐이었어요. 냉동실을 보니 저는 항상 비상용으로 국을 얼릴 때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소분해서 얼렸는데 비닐봉지채로 국이 얼려 있더라고요. 그 밖에 생선, 오징어도 비닐봉지 그대로 얼려 있었어요. 한마디로 냉동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당장 다 꺼내서 정리하고 싶었지만 고은이가 또 울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네요.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오자마자 오늘 미역국 끓여서 제 밥상 차려주고 고은이도 봐주느라 온몸이 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만 들은 남편은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딨냐며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밥상을 차려주시기는 했지만 고기나 미역이 하나도 없는 맑은 국만 차려주셨고 고은이를 봐주기는커녕 종일 단 한 번도 안아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오늘 종일 작은 방에서 주무시거나 핸드폰만 보고 계셨잖아요. 고은이를 안고 먹이고 씻기고 한 건 전데 왜 어머니가 온몸이 쑤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잠깐 낮잠 잔 거로 그러는 거니? 어제 고은이가 오는 통에 잠을 거의 못 잤잖아. 그래서 피곤해서 잠깐 작은 방에서 잠을 잔 거였는데 그때 고은이가 많이 울었나 보네. 우리 아가 오늘 힘들었겠다. 내일은 내가 고은이 많이 볼 테니 넌 좀 쉬어. 알았지? 아들 앞이라고 목소리가 싹 바뀌어서 사근사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소고기나 미역 하나 없는 미역 국물만 먹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종일 일하고 온 남편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더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속 터지고 답답한 생활이 일주일째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언제까지 자신이 밥을 차려줘야 하냐며 제가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빨리 집에 가셨으면 하는데 자꾸 저의 몸 상태로 고은이를 잘 돌볼 수 있겠냐며 걱정된다며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몸이 많이 회복되고 고은이를 잘 돌보면 빨리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은이가 자는 동안 미역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밥상을 차렸어요. 저 혼자 먹으려고 차리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식사하시겠냐고 여쭈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말도 없이 어색한 식사를 마쳤어요. 다 먹고 나서 아직 어머니가 설거지 정도는 해주시리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설거지도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반찬하고 아기 보고 어머니 배고프시다니 밥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저의 산후조리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산후조리인가 싶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밤에 어머니 주무실 때 남편에게 하소연도 했지만 남편은 어머니라고 편하시겠냐며 나이 드시고 힘드신데 그래도 며느리 생각해서 이렇게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복되는 모습 보면 바로 가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답답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제 여동생 정은이가 조카 고은이를 보러 왔어요. 정은이는 고맙게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멜론을 사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정은이가 가져온 멜론을 보며 자신도 멜론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며 멜론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방에서 멜론을 깎으시길래 우리에게 주시려는 줄 알았는데 깎은 멜론을 들고 잘 먹겠다며 작은 방에 들어가셨어요. 결국 손님으로 온 정은이가 자신이 사온 멜론을 직접 깎아서 먹었답니다. 이후 고은이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밥을 하려고 주방에 가니 정은이가 놀라서 쫓아오더라고요. 언니는 산후조리 중인데 왜 밥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설마 시어머니는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고 언니 혼자 밥 차리고 고은이 돌보고 한 거냐고 하며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정은이가 걱정할까봐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정은이는 저를 위해 미역국도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끓여주고 밥도 하고 냉동고에 있던 떡갈비도 구워서 한 상 잘 차려주었어요. 우리끼리 편하게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작은 방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작은 방에 갔어요. 어머니는 멜론 한 통을 다 드시고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깨워서 식사하시라고 하니 비몽사몽으로 안 먹는다고 하시고는 다시 주무셨어요.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상을 치우려는데 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세상에, 시어미 잔다고 깨우지도 않고 너희끼리만 먹었냐? 진짜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제가 아까 밥 다 준비해서 깨웠는데 어머니가 안 먹는다고 하셔서 저희끼리 먼저 먹었어요. 지금 바로 다시 차려드릴게요. 됐다, 고양 것. 엎드려 절 받기도 아니고 내 딴에는 그래도 너 생각해서 불편한데도 여기 와 있는데 그런 내 생각은 안 하고 너희끼리만 먹냐? 나도 그런 밥상 받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저와 정은이에게 화를 버럭 내시더니 작은 방에서 핸드폰을 가져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이 애미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나 딴에는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서 며느리 힘들까봐 산후조리 도와주러 왔더니만 이년은 미역국이 맛이 없다느니 하면서 나한테 타박만 하는 거 아니냐? 아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어휴, 이걸 말할 사람이 우리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했다. 그래, 저녁에 보자꾸나.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두 얼굴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길래 여동생이랑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눌 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고은이랑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여동생이 저를 급히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제 귀를 찌르더군요. 너네 지금 나 왕따 시키니? 아니, 너희들끼리 음식도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하하호호 작은 방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니? 너희 설마 시애미 흉 봤니? 맞네, 맞아.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돈 처녀까지 한통속이네. 서러워서 살겠니? 어휴.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고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잊지도 않은 말을 술술 지어내는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정은이에게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 부끄러워 일단 정은이는 집으로 급히 보냈어요. 그날 저녁, 매일 야근으로 늦게 오던 남편이 칼퇴근하고 일찍 집으로 왔어요.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는 처제 불러서 어머니 흉봤다던데 사실이야? 너는 어떻게 너 산후조리 해준다고 오신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얘야, 됐다. 안 그래도 아기 낳고 힘들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원래 여자들이 아기 낳고 하면 우울해서 조그만 일에도 서운해하고 그런 거야. 아기 신생아 때는 남편과도 죽일 듯이 싸우는데 시어미인 나한테는 얼마나 그간 불만이 많았겠니? 어머니가 나를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며 화난 남편을 달래시는데 제가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어머니 고은이 한 번도 안아주시지 않으셨어. 그래, 그건 이해해. 고은이는 어머니 딸이 아닌 내 딸이니까. 그런데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오셔서 내가 삼시세끼 밥상 다 차려드리고 설거지도 했어. 알아? 지금 고은이 갓 출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정도 지났으면 밥도 하고 설거지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평생 산후조리랍시고 우리 엄마 밥상만 받아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너 미역국도 끓여주고 했잖아. 미역국? 그래, 미역 국물 끓여주셨지. 미역국이라고 주셨는데 국에 고기는커녕 미역 한 줄기도 안 보이더라. 진짜 내가 요새는 이게 나의 산후조리인지 어머니의 산후조리인지 모르겠어. 이럴 바엔 차라리 어머니 집에 가시고 나 혼자 있는 편이 낫겠어. 아이고, 이 늙은이는 사라져야지. 네 마음 잘 알겠다. 내가 있는 게 오히려 너에게 스트레스니 이 늙은이는 가마.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 속상한 표정을 지으시며 작은 방으로 가셨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짐을 다 챙겨서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지금 왜 다 챙겨 나왔어? 지금 가게? 이렇게 어두운데 어디를 가? 가더라도 내일 날 밝으면 가고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요. 내일 주말이라 쉬니까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 이 늙은이 이 집에서 필요도 없는데 빨리 나가줘야지. 그리고 동근아, 정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여자가 출산하고 나면 호르몬 변화로 성격 좋은 사람들도 화가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울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 야, 너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널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엄마 꼭 그딴 말을 짓거려야겠냐? 어?
남편은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제게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고은이는 깜짝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고은이를 데리고 일단 큰 방으로 들어가 진정시키는데 저도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울고 고은이 울며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저녁 때 깜짝 놀란 고은이는 새벽 내내 자다 깨서 울었어요. 그 덕에 저도 고은이를 달래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어 늦잠을 잤어요. 큰 방에서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회사 대표인데 자기 비서가 20대 후반인데 재테크를 아주 기막히게 잘해서 모은 재산이 많대. 그냥 정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나 만나봐. 쇠장가를 가라고? 그럼 정이랑 고은이는 어쩌고?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그냥 양육권 쟤 줘버려. 어제 보니까 정이 성격이 보통 성격도 아니고 고은이도 수술해서 나와서 보나마나 멍청할 것이고 엄마 닮아 성격도 좋지 않을 거야. 괜히 전현들에게 발목 잡히지 말고 이혼해서 새 출발해.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처자식 버리고 새 출발을 해. 이미 그 회사 대표한테 다 이야기했어. 정 그러면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와. 밥은 먹고 올 수 있잖아. 날짜도 이미 다음 주 저녁으로 잡았어. 밥만 먹어, 밥만. 알겠지? 저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들었다고 나가면 분명히 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며 아니라고 할 것이 분명해서 일단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방에 있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정은이한테 카톡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그런데 정은이가 뭔가 자기 이야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회사 대표님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준다길래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은이도 회사 대표의 비서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금융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돈을 잘 굴렸고 그래서 지금 가진 돈도 많아요. 저와 정은이는 남편이 소개받을 사람이 바로 제 동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정은이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언니는 형부랑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솔직히 수술해서 낳은 애라서 멍청하다. 소젖 먹고 커서 성격이 고약하다는 등의 막말하고 산후조리한답시고 오셔서는 저에게 매일 밥상을 요구하시는 모습에 더는 가족으로 살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도 못하고 무조건 지 엄마 편이니 이혼하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죠. 정은이는 그럼 어차피 이혼할 거면 일단 조금 더 참고 살다가 복수라도 시원하게 하고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소개팅은 무산시키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단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동생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연기자 준비를 하는 여동생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신 나가달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데이트 약속까지 잡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드디어 소개팅 날. 남편은 제게 야근한다고 하고 여동생의 친구와 소개팅을 했어요. 정은이는 몰래 숨어서 자기 친구와 형부가 소개팅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는 고은이를 봐야 하니 가지는 못했지만 정은이가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맨날 고은이 보느라 집에서 꾸밀 틈이 없는 저만 보다가 늘씬하고 예쁜 20대 여성을 보니 좋은지 표정이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여동생의 친구에게 다음 데이트는 언제 할지 물었고 그 주 주말에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들과 낚시하러 간다고 하며 정장을 쫙 빼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데 웬 정장을 입었냐고 물으니 친구가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갔다가 회사 사람들과 낚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남편은 여동생의 친구를 만났고 남편이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더라고요. 여동생의 친구가 팔짱을 끼니 해벌쭉하고 웃는데 정말 당장 쫓아가 따지고 싶더라고요. 정은이는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빼놓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동생 친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남편 얼굴만 잘 보이게 편집해서 제게 보내줬어요. 월요일 아침, 정은이는 남편 회사의 게시판에 개발팀 대리 김동근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모든 사진을 올렸어요. 그 내용은 김동근 대리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예쁜 딸을 둔 아빠인데 집에 부인과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지겨웠는지 내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썼어요. 순진한 내 친구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몇 번 밥 먹고 데이트했다는데 자신이 만난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며 이런 김동근 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내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어요. 댓글을 보니 누군가가 김동근 대리는 회사에서 평이 아주 좋은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그냥 와이프와 데이트한 것인데 오해하고 쓴 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 자기가 김동근 대리의 아내 되시는 분을 안다면서 그분은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인데 여기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속의 여자분은 키도 크고 늘씬한 것이 아내는 확실히 아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댓글로 인해 남편은 자기 자식 낳아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선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동생의 작품에 감탄하며 저는 저의 복수를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핸드폰에 카톡으로 들어가 정은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그 밑에는 이명자님의 아들 김동근은 딸이 있는 가정의 가장인데 부인이 지겨웠는데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카톡에 저장된 모든 지인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성 파일을 하나 더 보냈어요. 사실 어머니가 남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하신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다 녹음했거든요. 그 녹음 파일에는 고은이가 울 때마다 제가 수술로 나와서 애가 멍청하다고 하신 말, 제게 집안일을 시키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는 얼굴도 못생겨서 일도 못한다고 구박하셨던 말, 인격 모독한 말과 욕설을 하신 것까지 매우 상세하게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기 좋게 편집을 했어요. 요새는 핸드폰 어플이 잘 나와서 음성 파일 편집은 아주 쉽더라고요. 그 후 이명자님의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라는 제목을 써서 이 음성 파일을 카톡에 저장된 모든 사람에게 보냈어요. 잠시 뒤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카톡 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친구분 중에는 나도 엄마가 수술해서 나왔는데 그럼 나도 멍청한 거냐며 어떻게 같은 여자가 돼서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너같이 무식한 년이랑 더는 만날 수 없다며 화를 불같이 내셨어요. 어머니가 전화하고 카톡하며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을 상을 짓고 집에 오더라고요. 엄마가 소개해준 그 여자와 데이트한 사진을 누가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사장실에까지 끌려가서 혼났대요. 그리고 본사에서 쫓겨나 아무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괴롭게 하던 모자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이 심각한 상황에 갑자기 웃고 있는 저를 보며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실 이 모든 일을 저와 제 동생이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너랑 처제가 이 모든 걸 다 계획한 거라고? 왜? 도대체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남편과 시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한테 적당히 하셨어야죠. 어머니가 그동안 고은이 울고 뗐을 때마다 수술로 나와서 애가 멍청해서 저런다며 하실 때 저 정말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시고 또 어머니도 힘드시니 이러시는 거겠지 했어요. 근데 왜? 우리끼리의 문제를 왜 밖에 퍼뜨려서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냐고 왜?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에게 새살림 차리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그 와중에 제가 더는 참을 이유가 없죠. 이미 두 사람은 저와 고은이를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왜요?
그럼 그냥 나에게 얘기라도 했어야지. 이야기? 너 그동안 내가 얘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니? 어머니한테 막말, 욕설 들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며 내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로지 네 엄마 편만 드는 너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내 입만 아프지. 그래도 좀 더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꼭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려야겠어? 우리 고은이는 어떡하라고. 고은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양반이 젊은 여자랑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냐? 인제 와서 고은이 핑계를 대면서 날 막으려는 생각하지 마. 다 필요 없고 이혼이야. 우리 이혼해. 아, 너는 새장가 가야 하니까 고은이는 내가 데리고 살게. 양육권 꿈도 꾸지 마라. 저는 남편과 어머니께 그동안 참고 왔던 모든 서러운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와 고은이의 짐을 챙기고 고은이를 안고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이제 어떻게 사냐며 울고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니 이미 정은이가 와 있더라고요. 정은이의 도움으로 짐을 싣고 차에 타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정은이에게 들어 대충 제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구석에서 참고 있는 건 멍청이 같은 짓이라고 하시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큰 부류를 저지르고 왔는데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지인들과 연락 다 끊고 남편 따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방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 인사부 팀장님이 제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사무실 직원에서 재택 프리랜서로 전환해 주셨어요. 그 덕에 친정에서 고은이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싱글맘들을 위한 작은 모임도 만들었어요. 제가 싱글맘이 되어보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 친정의 도움을 받는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인 싱글맘들은 정말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맘들끼리 모여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모임 멤버들 중에서 여건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얼마 전에는 시에서 좋은 일 한다고 봉사상도 받았답니다. 공부도 일도 생활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던 제가 이렇게 이혼 이야기하며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했어요. 글을 써놓고 보낼지 말지 오랜 시간 생각하다가 이혼한 저 자신을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드디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네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저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네요. 사실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 저는 결혼과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며 자책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저만 보면 사랑스럽게 웃어주는 우리 고은이를 보며 살아갈 희망을 얻고 용기를 내었네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 중에도 저처럼 이혼하시고 저의 지난날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혼을 하면 많이 힘들죠. 하지만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이겨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시간은 흐르고 흐르면 언젠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에 빠져 있지는 마세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반드시 봄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 힘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봐요. 오늘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